이재명 시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대통령은 나라의 지배자가 아니라 국민을 대표해서 국민을 위해 일하는 모습이요 대리인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런 그가 마치 지배자인 양 여왕인 양 상황 순실이를 끼고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지금까지 대통령이 저질러온 온갖 부패와 무능과 타락을 인내해왔습니다. 300명이 죽어가는 그 현장을 떠나서 어딘지 알 수 없는 곳에서 7시간을 보낸 사실도 우리가 지금까지 참아왔습니다. 평화를 외치고 한반도를 전쟁의 위협으로 빠뜨리는 것조차도 우리가 견뎌왔습니다. 국민의 삶이 망가지고 공평하고 공정해야 될 나라가 불평등하고 불공정인 나라로 떨어질 때도 우리는 견뎌왔습니다. 그러나 그 대통령이라는 존재가 국민이 맡긴 그 위대한 통치 권한을 근본도 알 수 없는 무당의 가족에게 그 이상한 사람들에게 통째로 던져버린 걸 우리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이 없고 돈이 없지만 가오가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라의 주인이고 박근혜의 월급을 주고 있고 박근혜에게 그 권한을 맡긴 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박근혜는 이미 국민이 맡은 무한 책임져야 될 그 권력을 근본을 알 수 없는 저작거리 아재자에게 던져주고 말았습니다. 박근혜는 이미 대통령으로서의 권위를 잃었습니다. 박근혜는 이미 이 나라를 지도할 기본적인 소양과 자질조차도 전혀 없다는 사실을 국민 앞에 스스로 자백했습니다. 여러분, 박근혜는 이미 대통령이 아닙니다. 즉각 형식적 권력을 버리고 하야해야 합니다. 아니, 사퇴해야 합니다.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대한민국의 권한을 국권을 내려놓고 즉시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이 나라의 주인이 명합니다. 박근혜는 국민의 지배자가 아니라 우리가 고용한 모습이고 언제든지 해고해서 그 직위에서 내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박근혜는 노동자가 아니라 대리이기 때문에 해고해도 됩니다. 국민 여러분, 일각에서 하야하면 혼란이 온다, 탄핵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전쟁의 위기를 겪고 나라가 망해가고 수백 명의 국민이 죽어가는 현장을 떠나버린 대통령이 있는 것보다도 더 큰 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보다 더 나빠질 수 있습니까? 대통령이 따른다고 해서 지금보다 우리의 삶이 더 나빠지고 한반도가 더 위험해지겠습니까? 아니요! 더 나빠질 데 없을 만큼 망가졌습니다. 더 위험할 수 없을 만큼 위험합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 뜻에 따라 지금 즉시 옷을 벗고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민주공화국을 위하여
우리가 싸워야 합니다. 공평한 기회가 보장되는 평등한 나라를 위하여,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진정한 자유로운 나라를 위하여, 전쟁의 위협이 없는 평화로운 나라를 위하여, 생명의 침해가 걱정이 없는 안전한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싸울 때입니다. 박근혜를 내걸고 이 박근혜의 몸통인 새누리당을 해체하고 기득권을 혁파하고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우리가 싸우면, 우리가 힘을 합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질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기득권 과거의 그 나쁜 구조를 깨고 새로운 길, 희망의 길 만들 수 있습니다. 함께 싸웁시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온입니다. 지금 방금 보신 영상은 이재명이 촛불 집회에서 자신의 존재를 알린 첫 번째 연설입니다. 오늘은 이재명 한다면 한다 제5장 억강부양 대동세상을 향하여 이재명 한다면 한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작가는 국민에게 이재명이라는 인물이 각인된 시기는 2016년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촛불 집회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국정농단 소식을 들은 시민들은 광화문 광장과 서울광장 사이 소라광장으로 애초 2,000명 정도 예상하였으나 자그마치 2만 명이 모여서 박근혜의 퇴진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것이 제2차 촛불 집회 때의 광경이라고 합니다. 이날 집회에는 이재명 성남시장과 정의당 노회찬 의원, 민주당의 송영길 의원도 참석했다고 합니다. 작가는 이날 처음으로 이재명의 연설을 들었다고 하는데요. 이재명의 연설을 보면서 작가는 전투형 노무현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적배 세력과 대충 타협하지 않고 반드시 굴복시키는 이재명을 보았다는 것이죠. 이날 처음으로 박근혜의 하야를 주장한 것이 이재명이라고 하네요. 그 또한 그만이 생각이 아니라 촛불 민심이었다는 것이죠. 촛불 집회가 점점 확산하는 과정에서도 정치권은 거국 내각 구성, 명예로운 이선 후퇴 등을 운운하는 모습에서 문재인도 같은 뜻이었다는 것에 대하여 작가는 적지 않게 실망하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 유력한 대선 후보로서의 처신이 결과는 정의로웠지만 과정은 비겁했다는 것이죠. 12월 3일 6차 촛불 집회 때 이재명도 그 시위에 참가했다고 합니다. 정치인들에게 마이크를 넘기지 않는 주최 측의 방침으로 공개 연설은 하지 못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본 집회를 마치고 행렬이 청와대를 향할 때 이재명을 발견한 이들은 이재명을 환호하게 됩니다. 이 촛불 집회 기간 중 이재명이 두 번째 연설이라고 합니다. 연설의 내용은 박근혜 퇴진시키고 청와대 정문 나서는 순간 구치소로 보내자 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날 우연히 이루어진 연설에서는 박근혜의 퇴진만이 아닌 재벌의 해체까지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어떤 정치인도 재벌을 해체하겠다고 주장한 이는 아직까지 없었다는 것이죠. 재벌이 망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공보 마케팅의 정치권이나 국민들도 자이든 타이든 지금도 받아들이는 상식이니 5년 전의 이재명이 발언은 듣는 이로 하여금 시대를 앞서가는 선각자의 말이거나 현실을 제대로 못 보는, 첫 번째 연설에서 이재명이 이야기했듯 자신이 정치 변방이라고 하였듯 중앙정치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시장의 헛된 소리라고 생각하는 두 부류로 나뉘었다고 하네요. 후에 이재용이 구속되긴 하지만 죄는 누구보다 무거웠으나 형량은 누구보다 가벼운 결과를 보게 되었다고 작가는 약간 실망이나 자존심 느낌의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2015년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경선 후보로 출마하여 힐러리에게 패배하고 다시 이번에 출마하였으나 바이든에게 패배한 버니 샌더스는 이재명과 자주 비교되는 인물입니다. 샌더스는 부자가 아닌 일반 지지자들의 한 푼 두 푼 모은 후원금으로 선거 자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는 반월가 정책과 친서민 행보로 미국에 사는 서민들과 다르지 않다는 인식을 심어주었죠. 샌더스는 미국의 부자 상위 14명이 재산이 2년간 1570억 달러, 한화 188조 원이 늘었는데 이는 하위 40%가
2년간 벌어들인 소득보다 많다고 합니다. 소수에게 편향된 부를 중산층과 빈곤층에게 분배하여 99%를 위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그의 꿈은 두 번의 경선 패배로 무너지고 맙니다. 이재명은 한 인터뷰에서 자신은 사회적 약자와 중산층을 위해 정책을 추구해온 한국에서 성공한 샌더스가 되고 싶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재명은 성남시장이 된 이후로 부의 불평등 문제를 제기해왔다고 합니다. 부자들에 대한 증세, 국토보유세 입법 등을 통하여 불평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죠.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이후 이런 현상은 여러 자본주의 국가에서 일어나는 고질적 문제라고 합니다. 계층의 단 몇 프로의 사람들이 가진 부가 다른 90%가 넘는 이들이 나누어 가지고 있는 부보다 더 많다는 것은 소득의 문제만이 아니라 다시 부동산 소유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이는 그들이 자식들에게 그대로 양도되어 불평등은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지는 일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이재명은 증세를 통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증세 없이는 하위 50%의 복지도 없으며 소득의 재분배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또 이재명은 친노동자적 철학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5월 1일 노동절에 대신해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노동일인 3월 10일을 근로자의 날로 정해서 기념하여 오다가 1994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로 정하여 쉬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히 뜯어보면 근로와 노동은 사전적으로 의미가 다른데 근로는 힘을 들여 부지런히 일하는 것이고 노동은 몸을 움직여 일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작가는 근로보다는 노동이 조금 더 사용자와 동등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재명은 자신이 성장했던 환경의 모순에 대하여 그냥 수긍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깊이 통찰하여 친노동자적 성향의 정치인이라는 것이죠. 작가는 마지막으로 이재명의 원대한 개혁과 포부를 실질적으로 떠받치는 동력은 다시 정치라고 이야기합니다. 민주당이 다시 국민의 지지를 등에 업고 새롭게 정비하여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라는 결론이 내려지죠. 2020년 4월 7일 보궐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역사상 최악의 참패였다고 합니다. 작가는 문민정부가 들어서면 보수 언론들이 장악한 언론 보도는 항상 민주당에 배타적이고 우호적이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선거 대패의 원인도 이런 기울어진 언론만은 탓하다가는 2022년 대선도 대패할 것이라고 예언 아닌 예언을 합니다. 또 문민정부의 주적이며 항상 개혁의 대상이었던 윤석열 총장과 검사들이 적대적인 것도 민주당에게 운명 같은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작가는 지난 총선에서 조국에 대한 언론의 대대적인 마녀 사냥식 망신 주기에도 민주당은 180석이라는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는데 보궐선거 패배의 원인은 조국 사태라고 단정짓는 것도 무리가 있다고 합니다. 결국 국민이 원하는 것은 개혁이었고 이런 기대로 180석이라는 엄청난 지지를 보여주었으나 그 180석으로 입법을 통하여 검찰, 민생, 개혁을 완수하라는 국민의 명령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개혁을 못하는 민주당에 대한 무능을 보궐선거 결과로 국민의 실망을 그대로 알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예를 들어 선거에서 이슈가 된 공공임대주택을 더 확보해야 한다는 부동산 실패를 완화하기 위하여 민간 건설업자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은 능사가 아니라고 합니다. 국민들은 개혁을 제대로 못해서 뿔이 난 것이지 개혁의 필요나 개혁의 방향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고 작가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보궐선거 참패 후 2주 동안 이재명은 자주 하던 페이스북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페이스북에 정치는 실용적 민생개혁의 실천이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고 하네요. 이 글에서 조선시대 최고의 개혁 정책인
대동법을 언급했다는 것인데요. 임진왜란이 끝난 후 가장 힘든 계급은 농민이었는데 임진왜란 이전에는 평민들이 세금을 냈다고 합니다. 외란 후 광해군은 개간 사업으로 경작지를 늘리고 토지의 질과 크기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게 되죠. 여기서 하나의 중대한 개혁이 시작되는데 세금의 예외적 대상이었던 양반들도 세금을 내게 한 것입니다. 광해군은 이뿐 아니라 부유층에게 돈을 받고 명예직 벼슬을 주는 공명첩 제도를 만들어 조세 수입을 늘려 백성들의 삶의 질을 높였다고 합니다. 또 이원익 선생의 예를 통하여 광해군 1년에 경기도 대동법을 시행하여 대동법의 초석을 놓은 개혁가라고 소개합니다. 하지만 대동법은 기득권층의 강력한 반대와 인조 3도 대동법, 즉 강원, 충청, 전라에서 실패하였음에도 숙종 때 대동법은 전국적으로 체계를 잡고 어느 정도의 궤도에 올라 처음의 의도대로 시행되었다는 것이죠. 정치는 더 나은 세상을 실천적으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큰 정치적 담론이나 정책보다는 주변 이웃들의 사소한 민생과 복지를 챙기는 것이 우선이라 믿는 듯한 느낌을 갖게 하였습니다. 더 나은 질서와 세상을 만드는 것이 정치이고 정책으로 구현되는 거라면 기존 정책에서 이익을 얻던 세력의 변화에 대한 반발과 저항은 당연할 것입니다. 이들과 설득과 타협을 통하되 민이 원하고 해야 될 옳은 일을 관찰하고 부여한 권한을 권력을 잡는 이가 적절히 행사하면 그 성패에 따라 나라의 운명이나 국민의 삶이 변화될 수 있을 거라고 이재명은 주장합니다. 책을 읽으면서 느낀 점이지만 대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이 앞으로 오늘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뽑을 것이고 그에 대한 후회나 선택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후보자들에 대한 평가 그리고 냉철한 판단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라온이었습니다.